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인 재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은정이와 결혼한 지 벌써 12년째네요. 아내는 40이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전형적인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까요? 저는 일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하고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지내왔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없이 살아왔어요. 큰 싸움도 없었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말고는 딱히 문제될 일도 없었죠. 아내는 항상 집에서 아이 보내고 나면 집안일 하거나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었고 의심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의 화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기초 화장품 바르고 립밤 정도만 발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섀도도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진해졌더라고요.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은은한 바디로션 냄새에서 좀 더 진한, 뭔가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향으로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꾸미는 재미라도 찾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잘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일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엔 제가 늦게 들어와도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대충 던져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있거나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더라고요. 누가 연락 오면 방 안에 들어가서 받고 메시지도 확인할 때 화면을 저쪽으로 돌려서 보고요.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어요. 동네 엄마들이랑 단체 톡방이라도 있나 보다 했죠. 아이는 여전히 오후 2시에 학원 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고 은정이는 그 시간 동안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안일 했다, 마트 갔다 왔다,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마셨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집안일이야 아침에 다 해놨을 텐데 4시간 동안 뭘 그렇게 할 게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은정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만 입고 다녔죠. 저한테도 항상 솔직했고요. 어디 가든 오늘 어디 갔다 온다, 누구 만나고 온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마트 갔다 왔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안일 했어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편한 추리닝이나 홈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외출복 차림으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혹시 어디 나갈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이게 편해서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외출 준비를 한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간 개념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몇 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놨는데 요즘에는 제가 들어와서 저녁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면 아, 깜빡했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부엌에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일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요. 휴대폰 사용 패턴도 명확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안 봤거든요. 필요할 때만 잠깐 확인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자꾸 확인해요.
그리고 누가 연락 오면 예전에는 누구 전화야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받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은정이가 맞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요. 말투도 예전보다 밝아졌고 표정도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오히려 불안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의심이 시작된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소처럼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은정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실 소파에는 아내의 아이폰이 화면을 위로해서 놓여 있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민우쌤 오늘은 진짜 비 오기 전에 봐요. 히읗히읗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우쌤이라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봐요라는 표현도 이상했어요. 만난다는 뜻인가요? 아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요?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멀뚱멀뚱 화면만 쳐다보다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조용히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정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빠르게 뭔가를 확인한 다음 가방 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저녁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우쌤이 누굴까? 쌤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인가? 아이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럼 저한테도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랑 뭔 일이 있으면 보통 남편한테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민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비 오기 전에 봐요라는 표현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급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비 오면 만나기 어려운 장소에서 만난다는 뜻인가요? 왜 하필 비가 올 때를 피해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면서 깊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 학교 보낼 준비를 시켰어요. 저한테도 오늘 날씨 좋네요. 일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고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가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태연하게 행동하는 건가. 사무소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쌤이 누군지, 아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건지, 만난다면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는지.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화장이 달라진 것도, 향수가 바뀐 것도,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저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 모든 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보니까 대충 2~3달 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메시지를 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일도 의심하게 되고 은정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샤워 후에 로션 바르는 것도 더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울 보는 시간도 늘었어요. 예전에는 외출할 때만 거울을 봤는데 이제는 집에 있을 때도 자주 거울을 보더라고요. 머리 모양을 고치거나 피부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런 모습들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웃음소리였어요. 은정이가 휴대폰 보면서 웃는 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웃거나 아이 때문에 웃는 소리였는데 요즘 휴대폰 보면서 웃는 소리는 뭔가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더 밝고 더 즐거워 보이는 그런 웃음이요.
그날 밤 은정이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서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민우쌤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이 학원 선생님이거나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결혼 생활 12년 동안 은정이는 누구를 만나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동네 엄마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 소식도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민우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비 오기 전에 봐요라는 표현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하필 비 오는 날을 피해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비 오면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야외에서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부동산 일이라는 게 사람들과의 약속이 생명인데 갑자기 취소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 아이 학원 근처로 갔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원 주변에는 카페가 몇 개 있거든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학원 보내놓고 시간 때우기 좋은 곳들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몇몇 아주머니들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모습, 노트북 펼쳐놓고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 책 읽는 학생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학원 뒤편 조용한 골목 끝 카페 안쪽 창가에 앉아있는 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얼굴이 괜찮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우인가 싶었죠. 은정이는 평소에 저한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가끔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기도 하고요. 그 남자도 은정이 말에 맞장구 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처음 보는 사이는 절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주고받기도 했어요. 전화번호인지 다른 약속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이렇게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간이었어요. 은정이는 커피를 다 마시고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사이라면 그렇게 오래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그런데 무엇보다 확신이 안 서는 게 답답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가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은 남자와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 남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은정이한테 손을 흔들면서 나가더라고요. 은정이는 그 자리에 좀 더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카페에서 은정이를 지켜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보여주는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좀 피곤해 보이고 무표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정말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주 웃고 손짓 표정도 훨씬 풍부했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도 집에서와는 달랐어요. 저와 대화할 때는 보통 짧게 대답하거나 응, 그래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남자와는 계속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요. 특히 그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했을 때 은정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언제부터 저한테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은정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 나누는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 언어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가끔 은정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 남자가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어요. 마치 은정이의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 친밀한 관계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은정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봤어요. 시계를 보면서 벌써 이런 시간이네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방금 만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카페를 나올 때 표정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방금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만족감이 더 커 보였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은정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에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은정이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절대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남의 지갑 뒤지는 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지갑 안에는 카페 영수증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손때가 탄 걸 보니까 며칠 전 것들은 아니고 꽤 오래된 것들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주 같은 카페에서 계산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정확히 아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 봤어요. 저희 차에는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 낮 2시부터 4시 사이에 늘 같은 주차구역에 머물러 있던 기록이 나왔어요. 그 주차구역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어제 목격한 그 카페 근처였습니다. 은정이 휴대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요즘은 다 잠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만 통화 내역은 집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낯선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몇 번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은정이가 요즘 자꾸 확인하던 휴대폰 메신저도 궁금했어요. 카카오톡 외에 다른 메신저 앱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연락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어요. 다만 알림 시각을 보면 대부분 낮 시간대였고 가끔 밤늦은 시간에도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확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은정이는 분명히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그 상대는 제가 본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한테는 완전히 숨기고 있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은정이의 태도였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 별일 없었어 라고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너야말로 뭔 일 없었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갑을 뒤지면서 정말 죄스러웠어요. 결혼한 이후로 이런 짓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정이가 직접 말해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영수증들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날짜를 확인하는데
패턴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가끔 토요일 오후. 거의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계산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커피 2잔씩이요. 혼자 갔다면 한 잔만 시켰을 텐데 항상 2잔씩 계산한 걸 보면 누군가와 함께 갔다는 뜻이죠.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할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GPS 좌표까지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위치에서 몇 시간씩 머물러 있던 기록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치는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굳이 그렇게 멀리 가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화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번호로 꾸준히 통화한 흔적이 있었는데 통화 시간을 보면 대부분 짧았어요. 아마 만날 약속을 정하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통화가 거의 매일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가장 화가 났던 건 은정이의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집안일 했다, 마트 갔다 왔다,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마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요. 한두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정이와 대화하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빨래 많이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정말로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내를 의심하고 뒤를 캐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먼저 그 카페에 가서 점장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라고 하시면서 CCTV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은정이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만 봐도 어떤 사이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특히 그 남자가 은정이 손등을 살짝 스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는데 은정이는 웃으면서 손을 치우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지인 사이라면 그런 스킨십은 없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기혼 여성의 손을 그렇게 만지지는 않죠. 그리고 은정이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그런 관계가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 일요일 오후 장면이었어요. 은정이가 아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저는 그날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알고 보니 은정이는 그 남자와 함께 시내 외곽 카페에 있었더라고요. 생일 파티는 핑계였던 거죠. 그 카페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만날 이유가 뭐겠어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거의 3시간을 함께 있었더라고요. 단순한 차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USB에 필요한 장면들을 저장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아내와 대화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봤어요. 카페 점장님 말씀으로는 한 달에 3~4번 정도 오는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민우이고 근처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하셨어요. 정신과 상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우쌤이라는 호칭이 이해됐어요. 정신과 상담사라니. 그 사람이 은정이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혹시 상담을 받다가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요. 아내와 정면으로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CCTV를 확인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은정이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은정이가 집에서 무표정하거나 피곤해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화면 속 은정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밝은 표정의 은정이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그 남자 민우와의 스킨십 장면을 볼 때는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손등을 스치는 정도지만 은정이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이라면 당황하거나 손을 빼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은정이가 지연이 생일 파티에 가야 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잘 다녀와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선물은 뭐 사갔어?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은정이가 집에 돌아와서 생일 파티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던 게 기억나요.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 미소까지 띄면서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민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어요. 정신과 상담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혹시 은정이가 정말 상담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저한테 말해줬어야 맞아요. 그리고 상담이라면 병원에서 받는 게 정상이죠. 왜 카페에서 몇 시간씩 상담을 받아요? 그것도 매주 정기적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그 남자의 나이도 은정이와 비슷해 보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를 넘어선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후에 저는 은정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 방에서 핸드폰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정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봐라고 하면서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해봐. 은정이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USB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는 금세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말도 별로 안 하잖아. 그런데 민우 씨는 내 얘기를 들어줘. 이해해줘.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관계 아니야. 손도 안 잡았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웃기지 마. 그 말이 더 더러워. 손을 안 잡았다고 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서 시간을 보낸 게 뭐가 덜 나쁘다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운 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은정이는 계속 변명했어요. 그냥 친구야. 상담사니까 내 고민 들어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친구라면 왜 저한테 소개해주지 않았을까요? 친구라면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만났을까요? 친구라면 왜 아이 생일 파티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물어보니까 은정이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오해할까 봐라고 했는데 그것만 봐도 뭔가 숨길 일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정말 떳떳한 관계라면 처음부터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이제 됐어. 변명은 그만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은정이가 붙잡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얘기만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이 더 역겨웠어요. 몇 달 동안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왜 대화도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은정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은정이와 대화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건 뻔뻔한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금세 침착해지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고 했어요. 손도 안 잡았다는 말을 할 때 은정이 표정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자기가 정말 순수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CCTV에서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손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스킨십은 있었어요. 상담사니까 내 고민 들어주는 거야 라는 말도 웃겼어요. 그럼 상담비는 얼마나 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매주 두세 번씩 몇 시간씩 상담받으면 돈이 엄청 나올 텐데 집안 가계부 어디에도 그런 지출은 없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증거였죠. 오해할까 봐서 말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오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고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도 바람피는 거잖아요. 은정이가 계속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몇 달 동안 거짓말해온 사람이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정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바람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은정이를 보니까 측은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겨웠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킨 것 때문에 우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생각해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정이는 거실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요즘은 정신적 외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불륜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감정 교류만으로도 배우자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영수증들, 그리고 거짓말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상담 관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었죠. 특히 일요일에 거짓말하면서 만난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우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내와 어떤 관계였든 기혼 여성과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특히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건 더 큰 문제였어요. 민우가 일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병원 측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가진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민우는 해촉 처리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던 모양이에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은정이는 계속 연락해서 다시 생각해달라.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판결문을 받았을 때 법원이 인정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피고 민우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만남은 단순한 상담 관계를 넘어서 배우자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우는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게 상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은정이도 그런 수법에 넘어간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은정이는 끝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정기적인 만남, 거짓말, 스킨십,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숨긴 행동들. 이 모든 게 단순한 상담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판결이 나온 후에 민우에게서 위자료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는 처음에는 항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돈을 지급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은정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허무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에서 끝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계속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은정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지막까지도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왜 할머니 집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언제 와요?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 돌봐야 해서 당분간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이 밥 차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색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이도 저도 각자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내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잠시 친정에 가 있어요 라고 둘러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온 후에 민우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해촉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와 단둘이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평화로워요. 예전에는 은정이 눈치를 보면서 대화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아빠와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가끔 카페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돼요.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도 있고 혼자서 휴대폰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중에서도 은정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람 마음이 제일 모르는 거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요. 며칠 전에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했는데 아이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러울 수 있다는 걸 아빠는 이제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아빠는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아빠는 너한테 절대 거짓말 안 해라고 약속했죠. 적어도 제 아들만큼은 저를 믿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은정이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아이 안부를 묻거나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어요. 민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른 가정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말이에요.
지난주에 아이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혼자 가려니까 좀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른 아빠들도 많이 오셨고 혼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 담임 선생님이 요즘 아이가 많이 의젓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집안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빠가 잘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에 뿌듯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요리도 잘 못하고 아이 숙제 봐주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아이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녁에 아이랑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 일, 친구들 얘기, 장래 희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는 은정이가 주로 아이와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아이가 아빠, 우리 둘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의 기분이 예전과 달라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은정이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은정이의 변화를 더 일찍 눈치챘다면 아니면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저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 아들만큼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몇 달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제 아내 은정이는 정신과 상담사인 민우라는 남자와 몇 달 동안 비밀스럽게 만나왔어요. 처음에는 상담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고 민우에게서 위자료를 받았지만 가정은 파탄났죠. 지금은 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선을 긋고 끝낼 건지.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